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게 될 남궁철주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진도를 나가기 전에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이 교재에 대해서 그 구성의 특징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앞에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이제 빠짐없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8차 교육과정의 어떤 검인정 교과서라든가 또는 다양한 이런 개념서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교재 없이도 이 교재만으로도 모든 걸 다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 한국사라고 하는 게 진도가 너무, 그러니까 진도라기보다는 이 범위가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교재를 1회 해독하실 때는 전체적인 꼼꼼한 부분을 다 보신다기보다는 전체 흐름, 그러니까 한국사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시는데 좀 주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한국사는 정치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사에서 각 시대별 지배층들의 어떤 성격을 먼저 파악하신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의 각 시대별 특징을 보다 쉽게 이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정치사를 통해서 어떤 뼈대를 좀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 교재에 보시면은 이 본문에 이 사료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각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료는 반드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문제 경향을 보게 됐을 때 대부분 사료가 주어지고 그 사료의 어떤 특징 또는 그 사료를 바탕으로 어떤 시대적 배경을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사료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다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좀 개념을 좀 확장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죠. 우리가 이제 사실 기출문제는 개념을 다 끝내고 나서 사실 다 풀어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문제는 각 단원별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됐을 때 그 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그 연습을 해 봤을 때 그 지식이 훨씬 더 머리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한 것이 자기 이제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 구조화를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사실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원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이 문제를 이렇게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 바랍니다. 특히 기출문제 옆에 보면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죠. 각 문항별로 왜 이것이 오답인지 또 이것이 왜 정답인지 또 이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알맹이 줍기라는 게 있어요. 이 알맹이 줍기는 뭐냐면 본문에서 한번 다룬 내용 있잖아요. 한번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표나 도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나신 다음에 학습을 다 하신 다음에 한번 정리하실 때 그리고 어떤 시험을 앞두고 나서 빠르게 한번 다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하실 때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 참고자료예요. 예, 참고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드시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또는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자료, 그러니까 뭐 지도라든가 그림, 도표, 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죠. 예, 또 시사적인 부분이 또 이렇게 도표화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습득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새로운 유형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자료를 통해서 어떤 내용도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표나 자료, 그림에 좀 더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잠깐 가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맨 첫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선사시대의 전개, 바로 세계의 선사시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세계의 선사시대 또는 뭐 중세사회의 세계사 뭐 이런 부분이 각 단원의 앞부분에 있는데 사실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단원들은
세계사의 어떤 보편성과 우리 한국사의 어떤 특수성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단원이고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단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에렉투스,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렇게 인류가 진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일단 모두 공통점이 예, 구석긴이라는 겁니다. 구석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언제부터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기 시작했느냐, 인류가 언제부터 종교적인 관념이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은 학생들은 신석기라고 답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 네안데르탈인이 속하며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시체를 매장한다는 것. 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 어떤 관념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석기 때 들어와서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자 이렇게 원시 신앙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종교적 관념이 언제 시작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구석기 시대라고 답해야 맞겠죠. 예. 또 호모 사피엔스는 한 3, 4만 년 전에 출현한 현재 우리 인류, 현생 인류죠. 예,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어떤 조상입니다. 직계 조상인데요. 그들 중에는 이제 크로마뇽인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많은 동굴 벽화를 남겼죠. 뭐 예를 들어 라스코 동굴이라든가 또는 알타미라 동굴이라든가. 자, 이렇게 동굴 벽화를 그린 것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석기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념의 시작, 예술 활동의 시작은 언제로 보셔야 된다고요? 예, 구석기로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적인 인류의 진화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자 신석기 시대, 그 다음 청동기 시대. 예,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에서 약 8,000년경 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바로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예, 기후가 급격하게 어떤 변화하는 시점에서 약 1만 년 전에서 8,000년경 요 사이에 약 2,000년 정도가 되겠죠. 요 시기를 우리가 예, 중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중석기 시대. 이 중석기 시대는 기후가 좀 따뜻해졌습니다. 구석기 시대보다 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짐승들의 몸집들이 좀 작아지고 좀 빨라지기 시작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의 사람들은 그 날쌘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손톱만큼 좀 작은 5cm 이하의 어떤 작은 도구들을 만들어 쓰게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뭐 중석기 시대의 잔석기다 또는 이음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바로 이음도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죠. 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에는 혁명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혁명. 혁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한자로는 가죽혁자를 쓰지만 가죽이 우리가 이제 양말을 벗으면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짐승의 가죽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혁하면 뒤집힌다.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 비해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산 경제가 아니라 채집 경제죠. 예, 자연 생태계에서 동물을 잡거나 과일을 따거나 물고기를 잡는 어로 이런 채집, 어로 어떤 수렵 생활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뭘 하게 됩니까? 바로 생산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경을 하게 된다거나 목축 생활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구석기 시대는 찾아볼 수 없는 신석기 시대만이 아주 큰 변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석기 혁명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어떤 보편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4대 문명입니다. 예, 어느 시대, 어떤 문명을 바탕으로 하죠? 예, 바로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4대 문명은 공통적인 것이 대부분 이제 큰 강 유역에서 시작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황하, 인더스,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뭐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이런 큰 강 유역에서 이런 4대 문명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 큰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범람. 예, 범람을 하다 보면은 예, 물과 함께 떠내려온 다양한 어떤 이 토양들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토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람을 예측하고 또 범람된 지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기술들, 관계, 치수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또 이러한 관계, 치수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 수만 명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권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계급의 출현. 예,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구석기, 신석기와 가장 큰 다른 점, 청동기만의 특징은 바로 평등한 신분적 관계가 사라지고 어떤 계급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급을 바탕으로 권력을 갖는 자가 바로 정치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국가로 성장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와 치수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천체를 관측하는 천문학, 예, 점성술 또는 토지 측량 기술, 예, 이러한 기술들을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바로 문자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 또 청동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까지 우리 이제 선사시대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보편사의 특징에 대해서 예,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 바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사라는 말, 자, 무슨 뜻이죠? 예, 바로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기록. 그러니까 기록 이전이니까 바로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보편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문자가 출현하게 되고 그 문자를 사용했지만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의 문자 사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록상으로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까지 함께 선사시대에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족의 어떤 기틀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언제부터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느냐? 바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는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석기인들은 현재 우리들의 조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았을 때는 그러니까 빙기 또는 간빙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후 환경에 의해서 이 구석기에 살던 이 한반도의 사람들은 대부분 남방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됐고요.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에서 8천년경 사이에 저 북쪽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우리가 보통 고아시아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틀은 바로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우리 민족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기원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이 됩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이 있죠. 자, 고조선. 예, 고조선이 바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성립된 국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중국의 한족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저 남방족이라든가 그들과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기원, 기틀은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에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 여기 신석기인들. 예, 신석기인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특징으로 하니까 빗살무늬 토기인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또 청동기 문화를 가진 예맥족. 예, 어떤 단군 신화에 따른다면 이 예목족은 바로 환웅이 이끌던 어떤 부족이 되겠죠.
이런 환웅이 이끌던 이런 예맥족, 이런 예맥족들이 보통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니까 민무늬 토기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인들이 이 빗살무늬 토기인들과 함께 통합하면서, 이런 통합을 하면서 일정 기간 함께 역사를 이제 공유하는 시기가 있었겠죠. 예를 든다면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잠깐 예로 들어볼게요. 하늘에서 왔다는 이 환웅, 예, 이 환웅과 예, 이 곰이 있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이제 웅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웅녀와 환웅이 결합해서 생긴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화지만 신화는 상징적으로 어떠한 일정한 사실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청동기 문화를 가진 예맥족인 이 환웅 부족이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던 그 요령 지역의 이 토착 신앙을 갖고 있는 곰이라는 어떤 특정한 동물을 추종하던 이 부족이, 신석기 부족이죠. 이 부족이 유이민이자 선진 문화인 청동기 문화를 사용한 이 환웅 부족과 결합해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났구나. 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민족의 기틀은 이렇게 신석기인과 이런 청동기 문화를 가진 예맥족이 서로 통합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어떤 주류가 형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민족의 특징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민족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는 몽골라이드, 황인족입니다. 그리고 언어상으로 알타이어족이죠. 저 터키까지도 이제 알타이어족에 들어갑니다. 또 거주 지역은 대체로 만주, 한반도이고요. 이것은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석기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가 일단 이 빙하기가 꽤 길었던 시기라는 거죠. 예, 물론 간빙기와 빙하기가 이제 반복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날씨가 매우 추운 그러한 기후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채집을 하고요. 채집을 하고 어로 생활을 하고 수렵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이 추운 시기에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가 없었고요. 정착 생활이 불가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들에게는 집을 아주 정교하게 잘 꾸며놓을 필요가 없겠죠. 예, 정착하지 않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어디에서 거주했겠습니까? 바로 천연 동굴이라든가 또는 바위 튀어나온 부분의 어떤 그늘, 바위 그늘, 주로 이런 데 생활했겠죠. 물론 구석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강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막집이라는 것을 이제 짓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주에 있는 석장리 유적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구석기 후반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구석기는 채집, 어로, 수렵 생활을 하면서 동굴이나 어떤 바위 그늘 또는 강가에 막집을 짓고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석기를 전기, 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석기를 다듬는 특징이 있습니다. 석기를 다듬는 특징.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큰 바위돌이 있어요. 이 큰 바위돌에다가 어떤 돌을 집어던져서 돌이 떨어져 나오겠죠. 예. 자, 이렇게 직접대기라는 방식으로 아무런 손질, 그러니까 잔손질을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사용하는 시기가 바로 전기구석기의 특징이고요. 또 전기구석기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도구를 하나 떼어놨다고 칩시다. 자, 이 도구를 사냥하는 데도 사용하고 또 이것을 조리하는 데도 사용하고 하나의 도구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게 전기구석기의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주먹도끼죠. 여러분들 맥가이버 칼 아시죠? 이 칼 하나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만큼 이 구석기인들에게 최고의 만능 도구, 만능 도구는 바로 주먹도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기구석기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중기구석기의 특징은 뭐냐? 중기구석기는 이 큰 몸돌에서 떼어난 아까 이런 돌이죠. 떼어낸 돌. 자, 이런 돌을 우리가 격지,
또는 박편이라고 하는데 이 돌을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듬는 겁니다. 예, 잔손질을 하는 거죠. 예, 잔손질을 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냥 도구, 예, 공구용 도구, 예, 조리용 도구 이렇게 하나의 석기를 다양한 용도가 아니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게 이제 중기 구석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기 구석기의 특징은 뭐냐? 예, 규칙적인 어떤 돌날 격지를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것인데, 예, 예를 들어 쐐기라고 하는 것을 큰 어떤 바위돌아도 되고 이 쐐기를 대고 두드려서 똑같은 어떤 크기 또는 똑같은 모양의 돌을 여러 개를 떼어내는 거죠. 예, 규칙적으로요. 예,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떤 규격화된 어떤 격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후기 구석기의 특징인데,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어떤 도구라고 한다면, 예, 이제 승배 찌르개라는 게 있습니다. 승배 찌르개. 예, 뭐 아시겠지만 승배 찌르개는 이렇게 어떤 돌이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예, 끝부분이 이렇게 승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요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서, 예, 홈을 파서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식물 줄기 같은 걸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면 바로 창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예, 이렇게 후기 구석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도구는 승배 찌르개.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석기 시대를 세 개 시기로 구분할 때 그것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다듬는 특징에 있다는 것.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반도에 나와 있는 어떤 유적지, 예, 구석기 유적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전기 구석기에 이제 한반도에 남아 이제 발굴된 어떤 유적지를 보게 되면 요 단양궁굴이 가장, 예, 현존하는 오래된, 예, 구석기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뭐 내일이든 또는 1년 뒤에든 이것보다 더 오래된 어떤 구석기 유적지가 발굴된다면 또 그 상한선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담양궁굴이 현재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를 약 70만 전으로 설정하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어떤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 예,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구석기 유적 중에. 예, 연천 전곡리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예, 모비우스라는 사람이요,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모비우스라는 사람의 학설에 따르면요. 자,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에 이렇게 인더스강이 있는데요. 이 인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서쪽 지역, 그러니까 유럽이죠. 예, 유럽인들은 대체로 이런 주먹도끼,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를 사용하고 또 이 인더스강 동쪽, 그러니까 우리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 요 아시아 지역이죠. 자, 요 지역에서는 주먹도끼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시기에 집게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래서 주먹도끼를 사용하는 유럽인과 집게를 사용하는 이런 아시아인들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보다 집게가 조금 더 좀 단순한 도구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유럽이 뭐 아시아보다 좀 더 우월하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연천 전곡리에서 바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 거죠. 따라서 이 이후에 또 중국에서 또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런 모비우스의 주먹도끼 학설이 한마디로 깨지가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공주 석장리 유적. 예, 공주 석장리 유적은 어떤 구석기 유적의 어떤 박물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무려 12개의 문화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아래층부터 가장 위층까지 12개의 어떤 토층, 문화층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 더 오래전 사람이겠습니까? 하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된, 예, 구석기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이제 후기 구석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층을 보이고 있는데 남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어떤 구석기 유적이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후기 구석기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석기들이 어떤 막집을 짓고 살았는데 요 막집이라는 것이 전기 구석기나 어떤 중기 구석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구석기나 중기 구석기에는 대체로 어떤 동굴이라든가 또는 어떤 바위, 그늘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거주를 했는데
구석기인들이 막 집을 짓고 산 건 바로 후기 구석기부터인데 바로 공주 석장 유적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구석기로 가게 되면은 자, 여기 보니까 웅기 굴포리가 있네요. 네, 웅기 굴포리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저 북한의 맨 끝쪽 있죠. 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예, 웅기가 있습니다. 웅기. 예. 이런 웅기 지역에서 발견된 이 굴포리 유적은요.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그 해방 이후요.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최초의 구석 유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구석 유적은 예, 공주 석장리고요. 예, 웅기 굴포리는 예, 북한 지역의 최초의 유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덕천 승리산 동굴이 있는데요. 가끔 공부하시다 보면은 덕천인이라는 구석기 예, 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리산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덕천인은 호모 사피엔스 계열이고요. 승리산인은 호모 사피엔스 계열입니다. 예.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세계세 측면에서 어떤 인류의 진화 과정을 봤는데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안데르탈인을 특징으로 하면서 중기 구석기인에 해당돼요. 중기 구석기인. 그러니까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발견된 이 덕천인은 하층에서 발견된 덕천인 예, 인류의 뼈 화석은 바로 사피엔스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상층부에서 발견된 것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이제 계열에 해당된다. 예. 뭐 굳이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좀 더 지역적인 문제는 더 지역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에서 과연 이런 것도 봐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끔 이 구석기, 신석기에서는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도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구, 예, 지금 강원도 쪽이죠. 이 양구 상무룡리에 가면은 이제 흑요석이 출토가 돼요. 이 흑요석은 지질학자를 연구해 본 결과 백두산 지역에서 가져왔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백두산 지역에서 살던 구석기인이 이동을 해서 지금 강원도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제 거주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구석기인들이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예, 그것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양구 상무룡리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백두산 지역이 산지라는 것을 이제 밝혀졌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단양 수양계가 있죠. 예, 단양 수양계 유적을 보게 되면은 이 눈금 새김돌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이 하나 있고요. 이런 돌에 이런 어떤 눈금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종종 발견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근거로 아까 그 모비우스처럼 이 아시아 지역의 어떤 인류의 발전이 유럽 지역보다 좀 느리다, 예, 좀 뒤처진다 라는 어떤 근거로 사용이 돼 왔으나 바로 이 단양 수영계에서 눈금 새김돌이 발견되면서 이 지역의 구석기인들도 유럽인들에 못지않은 어떤 인류 문화의 어떤 진화의 어떤 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청원 두루봉 동굴에 가면은 예, 흥수아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예, 어린이 뼈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예, 바로 이런 흥수아이라고 하는 이 뼈 주변에서 화분, 그러니까 꽃가루가 발견이 됐죠. 바로 국화꽃 가루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헌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꽃을 바치기도 하는데 바로 구석기인에 해당되는 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 발견된 흥수아이의 매장 당시에 어떤 꽃을 헌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까 호모 사피엔스의 어떤 네안데르탈인들이 갖고 있던 시체 매장 통수과 함께 구석기인들의 어떤 사후세계, 바로 종교적 관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석기 유적의 어떤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들의 경제 생활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이제 보통 뗀석기를 사용했는데요. 그죠? 뗀석기요.
뗀석기는 이제 사냥용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 조리용 도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공구용 도구가 있습니다. 예, 뭐는 없습니까? 예, 농기구는 없습니다. 그죠? 아직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농경은 신석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 사냥용, 조리용, 공구용. 뭐 예를 들면 사냥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게라든가 예, 또 주먹도끼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조리용 도구로는 긁게, 밀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구용 같은 경우는 뭐 뚜루개라든가 예, 돌망치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뼈도구, 예, 짐승의 뼈를 가지고 만든 도구, 우리가 골각기라고도 하죠. 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예, 사냥, 어로, 채집생활 합니다. 예, 아직 생산 단계에 가지 못했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걸 채집하는 예,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예, 세 가지 도구 예, 특징이 나와 있고요. 반드시 그림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자, 이들은 그럼 주로 사냥, 채집, 어로 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생활하느냐? 바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집을 정교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 왜?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후기 구석기에 가면은 예, 막집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막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주 석장 유적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구석기 때 막집은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예, 신석기 때 움집보다요. 신석기 움집도 땅을 좀 파긴 하지만 구석기의 막집이 훨씬 더 깊고요. 또 위에서 봤을 때 보다 원형에 가깝습니다. 예, 막집은. 신석기 움집은 원형 또는 이제 장방형으로 해서 약간의 이렇게 약간 타원형을 이루는 경우가 좀 있고요. 예, 뭐 거의 비슷하죠. 예, 어쨌든 이 깊이. 예, 깊이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후가 신석기로 가면서 점점 따뜻해졌기 때문에 땅을 예, 얕게 파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화덕입니다. 화덕. 예, 불 피운 자리. 예, 불 피운 흔적. 화덕. 화덕 자리가 어디 있느냐? 구석기의 막집 같은 경우는 집 바깥에 있습니다. 예, 불 뗀 흔적이 집 바깥에서 발견이 되는 반면에 신석기의 움집 같은 경우는 이 화덕 자리가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예,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특히 신석기 움집의 화덕 자리는 이렇게 집 중앙에 있다는 것, 이건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이제 얘기를 한다면, 예,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도 땅을 파긴 하지만, 예, 똑같은 움집, 신석기 시대와 똑같은 움집을 파죠. 하지만 깊이가 조금 더 얕아졌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은 거의 이제 직사각형에 거의 가까워집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면 철기 시대로 가면은 예, 집터 유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히 직사각형이고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가옥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 예, 집터 유적의 바닥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원형에서 점점 직사각형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게 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가족 단위로 가면서 군집생활한다, 무리생활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은 대규모의 어떤 무리를 이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 구석기는 대단히 추운 시기입니다. 식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집단을 이룰 수가 없었고요. 또 어느 정도의 무리는 구성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명 안팎 정도의 어떤 무리는 구성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냥을 하기에 좀 유리했을 테니까요. 식량을 나누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또 사냥을 하기에는 유리한 정도의 무리, 그런 무리를 다니면서 예, 무리를 이루면서 계속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게 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술 활동을 보시게 되면은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계에서는 고래, 물고기 이런 조각들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구석기부터 철기 시대까지 저는 공통적으로 봅니다. 구석기든 신석기든 청동기든 아니면 초기 철기 시대든 간에 모든 예술의 공통점은요, 바로 주술적입니다. 예술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조각을 해놓고 관상을 하고 아름답다 이런 심미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산이라든가
사냥의 성공을 기원해서 어떤 풍요로움을 기원한다거나 어떤 염원이죠. 인간의 마음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주술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바로 중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약 1만 년 전이요. 약 1만 년 전. 그래서 약 8,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약 2,000년 정도가 되겠죠. 이 시기가. 예. 한 2,000년 동안 존재했던 시기, 중석기 시대. 그럼 중석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 바로 중석 시대의 출현 배경은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예, 기후 변화. 구석 시대부터 날씨가 좀 따뜻해진 거죠. 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짐승들의 몸집이 작아진 거죠. 예, 토끼, 여우,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곳에 살았던 구석 시대의 동물들은 맘모스처럼 몸에 지방을 축적해야 되니까 몸집들이 컸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우, 토끼처럼 작아진 거죠. 예, 작은 짐승은 잡기가 어떨까요? 예, 어렵습니다. 빨라졌죠. 날쌔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이 중석기인들은 뭔가 도구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 도구들이 바로 잔석기입니다. 잔석기. 잔석기는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 5cm 이하의 작은 석기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그냥 손톱 정도 모양의 어떤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어떤 삼각형 모양이든 이렇게 반월형 모양이든 자, 이런 작은 도구들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이게 바게트 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게트 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작한 손톱 모양의 날카로운 이 도구들을 이 바게트 빵 이 가장자리에다가 빼곡히 이렇게 꼽아서 쓴다면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예, 거의 톱처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 도구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도구를 어떤 나무 막대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창이나 어떤 화살 촉으로 쓴다거나 또는 어떤 막대기에다가 이러한 것을 작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뭐 톱처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이음 도구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석기의 특징은 잔석기를 만들었었다. 예, 아주 작기 때문에 새석기라고도 하고요. 이런 새석기는 바로 다른 도구와 함께 이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음 도구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 활, 예, 이런 것들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이나 활 또는 작살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게 바로 중석시의 특징.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예.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잘 보세요. 예, 크기가 아주 작죠. 자, 예, 유적지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신석시대로 가겠습니다. 자, 신석시대는 구석시대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뭘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농경과 어떤 목축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신석기 혁명이죠. 그래서 이따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농경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들. 자, 미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농사를 지었다면 그 증거가 필요해요. 그죠? 그 증거는 바로 첫째 농기구. 예, 농기구. 구석기 때의 뗀석기, 중석기 시대의 잔석기가 아니라 바로 신석기 때는 간석기를 사용하는데 그 간석기에는 바로 농기구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산한 식량을 보관할, 예, 보관이 좀 필요하겠죠.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토기. 그래서 농경의 첫 번째 증거는 농기구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토기가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갑자기 신앙이 발달합니다. 원시신앙이죠. 이 원시신앙도 농경과 관련해서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로움, 자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적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한 3군데 정도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해도에 가면 봉산 집탐리 유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농경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농경의 증거.
하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신석기 시대의 농경이 있었다는 더 구체적 어떤 증거는 바로 강원 고성군 문암리에서 발견된 바로 반유적입니다. 당시 사용했던 토기에서 발견된 불에 그을린 탄화된 좁쌀은 농경이 있었다는 어떤 간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반유적은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 고성군의 문암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저 부여의 어떤 송국리 유적,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데요. 그 청동기 시대의 반유적이 가장 오래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의 농경에 직접적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 문암 유적이 발견되면서 신석기에 농경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서울에도 암사동 유적도 있고요. 뭐 다 있지만 여기서 저는 부산 동삼동 유적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험에 나왔던 거죠. 부산 동삼동 유적 같은 경우는 이제 패총이라는 조개더미 유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일본의 어떤 일본산 흑요석이 발견이 됐다는 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라 바로 조문 토기가 발견됐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신석기인들이 당시 일본 세력들과 일본의 신석기인들과 서로 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 교류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어떤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접촉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구석기 유적과 신석기 유적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지역 명칭이 가려져 있는 가운데서 그냥 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만 딱 찍어 놓고, 자, 다음과 같은 유적이 분포했던 시기에 사회의 어떤 생활의 특징이 뭐냐, 또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구석기 유적인지 신석기 유적이 사실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팁은요, 일단 지도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 바로 서울과 여기 부산 지역일 거예요. 그죠? 지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도에서 서울과 이렇게 부산 쉽게 찾을 수 있죠. 구석기 유적을 보면은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 유적지가 없습니다. 그죠? 서울 암사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동삼동 유적이 신석기 유적의 어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지역, 서울과 부산을 확인해서 유적지가 체크되어 있다면 이것은 신석기 유적으로 봐도 그걸 무방합니다. 자, 융을 볼까요? 자, 아까 구석기 때 석기는 뭐였죠? 뗀석기였습니다. 그죠? 중석기 때는 뭐였습니까? 잔석기였죠? 신석기 다서는 이제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이 간석기는 청동기 시대까지 계속 사용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이 출현했지만, 청동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농기구 자체는 청동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대체로 간석기를 사용했다. 당연히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농경용 도구가 생겨났다는 거겠죠. 구석기 때까지는 농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락바퀴. 가락바퀴. 이렇게 뭐 얼핏 보면 단추처럼 이렇게 생겼죠. 주변에 작은 구멍들이 있고, 가운데 큰 구멍이 있고요. 이 큰 구멍에다 막대기를 꽂아서 그 다음에 이 작은 구멍 사이로 식물의 줄기를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어떤 씨를 뽑아내는 어떤 그런 직조를 하는 어떤 그런 도구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신석기인들이 가락바퀴를 통해서 씨를 뽑았다는 것은 그물이라든가 또는 옷, 의복을 제작했으면 알 수 있으니까 아주 초보적인 어떤 원시적인 상태의 어떤 산업 활동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공업이죠. 자, 딱 봐도 이 간석기들은 구석기 때의 뗀석기와는 좀 달라요. 그죠? 겉표면이 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죠. 이게 돌 갈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돌낫이 있습니다. 그죠? 약간 홈이 있고,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대를 이렇게 대고요. 막대를 대고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동여매면 이것을 나처럼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토기. 신석시대의 신석기 토기는 물론 조리할 때도 쓰지만 구체적으로 가장 신석시대의 토기의 용도는 저장용이 가장 크고요.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고요? 농경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농경생활의 시작. 왜냐하면 구석기인들은 식량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관하고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며칠 정도 먹을 거리가 있으면 그냥 두고 먹다가 떨어지면은 또 사냥하고, 사냥할 거리가 없으면 이동하고 뭐 이런 생활인데, 신석기들은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저장할 도구, 바로 토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별 토기를 볼게요. 먼저 전기 신석기에는 이른 민무늬 토기, 그냥 민무늬 하면 청토기입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눌러찍기 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물결무늬, 번개무늬 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죠? 빗살무늬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고요. 모양을 볼까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아가리가 좀 넓고요. 밑으로 가면 좀 이렇게 뾰족한 어떤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밑부분이 뾰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기를 어디에서 사용하기 더 유리하겠습니까? 바로 강가나 해안가에 모래에다가 이렇게 파묻어 놓고 사용하기 유리했을 겁니다. 저습지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 빗살무늬 토기가 대부분 발견되는 지역도 주로 해안가나 주로 강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신석기인들을,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신석기인들을 빗살무늬 토기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대표적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출토가 됩니다. 강가와 해안가에서 주로 출토가 되고요. 자, 반드시 사진으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들의 생활을 보면 농경과 목축의 생활은 시작됐지만 아직 뭡니까? 초보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주식 뭡니까? 자, 쌀입니다. 그죠? 벼. 그 다음 보리, 뭐 콩 이런 것들이겠죠. 벼, 보리, 콩은 청동기 시대에나 가능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신석기 때는 잡곡에 해당되는 어떤 조, 피, 수수, 좁쌀 뭐 요 정도인데요. 이러한 걸 가지고는 넉넉히 농경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어로, 채집, 사냥을 병행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병행하다 보니까 농경에 보다 유리한 지역보다는 어로 채집 사냥을 하기 더 수월하면서 농경도 지을 수 있는 바로 해안가와 강가, 특히 강가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후기구석기와 신석기의 유적지가 대부분 강가와 해안가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언제부터 유적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되면은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배산임수 지형이 나타납니다. 그죠? 한마디로 배산임수라는 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이제 구릉지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해발 한 300에서 400m 정도 되는 낮은 산 요 기슭 부분, 요런 지역에다 취락을 형성하고 살게 되는 것. 이게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고요. 아직까지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강가와 해안가에서 주로 거주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농경의 증거. 이건 아까 했으니까 간단히 체크만 할게요. 자,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문합리의 밭유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증거로는 봉산 집탑리에서 발견된 어떤 좁쌀, 탄화된 좁쌀. 그 다음에 간석기로 만들어진 농기구, 그 다음에 토기의 사용, 그 다음 원시신앙의 발달입니다. 원시신앙 발달은 뭐 밑에 나오지만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물에는 영혼이 있다. 정령이 깃들어 있다. 뭐 하늘에 있는 해든 달이든 바위든 또는 나무든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테미즘 또는 토테미즘. 이것은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이 자기 자신이나 또는 어떤 부족들을 수호한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이죠. 뭐 예를 들면 단군 신화에서 곰부족이다, 호랑이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토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토템은 지금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뭐 삼성, 뭐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이렇게 어떤 프로 스포츠 구단의 어떤 특정 동물을 어떤 마스코트로 정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토템 신앙이 현대까지 이어져 온 어떤 계승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과 어떤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샤먼, 무당이죠. 바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바로 농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농사를 짓다 보면
1년 내내 고생해서 지은 농산물이 어떤 가뭄에 의해서 말라 죽거나 홍수에 의해서 모두 떠내려가거나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따라서 이 당시 신석기인들에게는 이런 자연현상, 자연이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여전히 어로 생활, 사냥,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원시 수공업이 있었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었죠? 실을 뽑는 직조도구인 어떤 가락바퀴, 그리고 뼈바늘. 뼈바늘은 이제 뭐 그물이나 옷을 만드는 데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그 다음 폐쇄적인 경제생활이었다. 시족 간의 배타적인 경제활동 구역이 설정돼 있었다. 요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나라가 있었죠.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어떤 시족 간의 경계, 배타적인 어떤 경계가 매우 중요했는데 나중에 초기철기 시대 국가로 가면 우리가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해. 그죠? 이 동해라는 나라에 가면은 책화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 책화라는 풍습이 바로 이 신석기 시대의 어떤 시족 사회의 어떤 풍습이 내려온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거생활 보겠습니다. 자, 농경이 시작되면 당연히 정착생활 했겠죠. 아주 힘들게 지은 농경지를 두고 또 이동할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움집이라는 것이 보편화되는데 아까 구석기랑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구석기의 막집보다는 땅을 깊이가 좀 얕아졌고요. 그죠? 원형과 약간 장방형이 있었고요. 대부분 강가와 해안가 지역에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가와 해안가 지역에서 아까 빗살무늬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특징, 제가 화덕의 자리 어디 있다고 했죠? 화덕은 중앙에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신석기의 움집터입니다. 신석기 움집터를 보면 요 가운데 여기가 바로 불 피운 흔적, 화덕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석기 때는 아까 어디 있었죠? 화덕자리가? 구석기는 이렇게 집 유적이 있으면, 자, 이렇게 집 유적, 막집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바로 집 바깥에 불 피우는 흔적, 여기가 되겠네요. 높이가. 집 바깥에 불 피우는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석기는 집 안에, 화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청동기의 움집 같은 경우는 이것이 벽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파고, 벽 가장자리 쪽에 불 피운 흔적이 뭐 있기도 합니다. 중앙에 있는 건 신석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농경이 시작됐지만 어땠습니까? 식량이 넉넉하지 않았죠? 아직도 채집, 어로, 이거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계급이 출현하지 못해서 평등 사회였고요. 다만 지도자는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지배자. 차이가 뭐겠습니까? 지도자는 어떤 경험이 풍부한 어떤 연장자겠죠. 연장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냥감이 많은지, 또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 정도의 어떤 지도자는 존재했다는 거죠. 시족장.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가하고 자신이 더 많은 생산물을 소유하고 하는 이런 지배자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시족이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 조계혼의 풍습이 있다. 조계혼. 이 조계혼이라는 풍습도 훗날 가면은 어디 있습니까? 그 강원도에 있던 동해나 또는 옥저 뭐 이런 지역에 보면은 이 조계혼의 풍습이 남아 있죠. 이런 조계혼의 풍습도 결과적으로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하나의 유제다, 흘러내려온 제도다. 신석기 시대의 어떤 잔재하는 어떤 풍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시신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체크만 하겠습니다. 농경과 관련해서 일단 발달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다음 샤머니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조상 숭배 사상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조상 숭배 사상은 사실 이제 청동기 시대에 가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족은 너네 부족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어떤 선민 사상 같은 것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급이 출현하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부족과 부족 간의 어떤 싸움, 정복 활동이 활발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고, 조상 숭배 사상은 청동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술활동. 아까 뭐라고 했죠? 구석기 시대든 신석기든 청동기 시대든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공통점. 바로
단순한 어떤 심미적인 예술이 아닌 어떤 주술적 의미, 예, 무언가를 기원하고 염원하는 의미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어떤 전형적인 예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맹이 죽기. 자, 이런 부분은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따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또는 한 단원 수업이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다시 확인할 때, 예, 그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 잠깐 쉬었다가 예, 다음 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